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가 대상 시기입니다. 수요 전망에 이어 발전 설비 계획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독립심의기구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 2030년이 되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떨어져 전력 수요도 크게 준다고 예상했습니다. 재해나 고장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발전 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적정 설비 예비율도 기존 22%에서 최대 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덜 지어도 되는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정비 일수가 또 길어질수록 또 고장률이 높을수록 이 최소 예비율이 올라갑니다. 원전을 덜 짓고 LNG가 늘어날 경우에는 설비 예비율이 그만큼 줄어들고 부족한 설비를 살폈더니 오는 2030년까지 5에서 10기가와트 규모로 발전 설비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정도는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소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심의위의 판단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전력망이고요. 2030년이 되면 태양광 풍력이 늘어나도 약 12%에서 13% 수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2030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통계를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객관적 수치를 전제로 분석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안보 현안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댓글 조작 등 과거 정치 개입 사건 조사를 두고도 연일 파열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과제를 볼 때 우리 정치 보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반역 행위에 가까운 국정원의 병폐를 뜯어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졸속 중단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두고는 대통령이 선심을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야권은 입법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마찰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사장이 공정성을 안 지켰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사장과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보장된 건 맞지만 방통위가 가진 임명권에 임면도 포함돼 있다며 해임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임명권은 임면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해임권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근거로 지난 2012년 대법원의 KBS 정현주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정현주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임명 권한에 해임 권한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삼성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언론인들의 청탁 문자를 거론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핵심 보직 인사가 대단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사역했음을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안 보면 좋은 친구로 바뀌어버린 MBC가 하루빨리 공영방송으로서 보수 야당들은 이 방통위원장 예방을 거절하며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흔들림 없는 방송을 만들겠다면서 임명권을 거론하는 건 모순이라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입니다. 사돈 낱말하고 자빠졌네. KBS 정연주 사장은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아주 예민한 이슈인데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우리 방송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고 우리 얼마 전에 소망교회가 얼만큼 벌어들였느냐를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종교인 과세하는 문제가 2년 더 유예가 됐는데요. 그런데 대표 발의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에요. 네,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시자 더민주 기독신호회 회장이시죠. 김진표 의원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이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인수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봐요. 호가호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상당히 좀 부합하지 않는 쪽의 법을 살짝 끼워팔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양반이 평생 관료로 살았죠. 그래서 제가 관료주의자들을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종교과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문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종교인 과세가 앞으로 5개월 정도 후면 실행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제출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고 봐요. 정권은 있잖아요. 이런 식에 의해서 사실 국민의 인심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3개월 되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 같으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계셨던 분 또는 핵심일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국민 정서가 반하는 걸 굳이 이 시점에 이걸 연장하는 걸 발의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른 개혁 문제도 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서 참 시기도 좋지 않아요. 이 시기가 지금 좋지 않다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 왜 유예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짱돌로 확 조사버리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돼서 지금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교인 과세법은 이게 소득세법을 개정을 했어요. 2015년 12월에. 예, 맞아요. 예. 개정을 하니까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지금 마차님이 읽어준 것처럼 충분한 협의를 해. 2년 유예해 줄게 했는데 그동안 뭔 짓거리를 하다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2015년에 누가 집권했냐면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어요. 응? 네,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수년 동안 문제를 야기했고요. 이건 적폐 중에 하나예요. 네, 문제 자기에서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했고 거기에서 다시 2년을 유예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2년 동안. 그래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5개월 후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예. 근데 또 연기해 버렸어. 아니 2년을. 이게 법안 발의한 거니까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김진표 의원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고 현 정부의 100대 과제를 정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사적인 개혁의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 지금 욕처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진표의 로비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물어봤어요. 이거를 국회의원 청문위원이. 그래서 예정대로 할 것이다. 내년에 예정대로 지금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28명 명단 좀 불러주세요. 일단 발의했던 사람, 나중에 이제 뭐 빠진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의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현, 이계호, 전재수. 한국당의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재원, 홍문종.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수,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입니다. 있을 놈 다 있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8명 중에서 지금 이제 빠진 사람이
백혜령과 전재수 이 부분인데 민주당에는 숫자가 별로 없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인 네. 거라고 보고요. 지금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이제 뭐 과대하게 좀 부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박찬주 대장이 갑질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이 더 다른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 문제를 갖고 말썽 일으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대형 교회 이주의 어떤 지들 간의 카르텔과 인맥, 여기서 로비를 받아가지고 이거 세금 안 걷게 해라. 그 로비 받았다고밖에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 국가의 조세 정책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국민계세주의라고 하는데 국민 개개인별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종교인들은 이 원칙에서 보호를 받고 제외됐었어요. 언제부터? 박정희 시대 때부터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종교인들을 통해서 국민 탄압 그리고 자기의 독재 정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맨날 조찬 기도회 열고 이게 다 그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국회에서 국회 기도회 회장이 이 김진표예요. 그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종교인들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우리는 소득이 아니야. 교인들이 헌금을 한 거야. 증여를 한 거야.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준 거야. 네. 그래. 그러면 나는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슈퍼 가서 콜라 사면 왜 세금 내는데? 그렇지. 이건 썩어 빠진 논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이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더 해야 돼요. 왜냐? 신의 사명을 띠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야.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 불로소득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는요. 이거 현대국가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만든 법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민주정부 들어와가지고 유예를 시켜주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소위 인수위원장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진표 의원한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 달랑달랑거리는 이빨 같은 건데 이게 개혁하는 초창부 초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예민한데 정권이라는 걸 유지하면서 뭐 어떤 짓거리 했냐면은 사실 종교의 부분이 약간 맹목적인 게 있잖아요. 그 종교 교회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태극기 집회 이거 그렇죠. 할 때 교인들 대거 동원을 시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상식이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죠. 예. 상식적인 게 아닌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그걸 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계에서도 각 교단별로 이거는 뭐 감리교나 이런 그 개신교나 이런 불교 이런 거를 떠나서 각 교단별로 지금 찬반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논란이. 이미 끝났는데 15년 돼 또 분란이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기사 나온 것처럼 기사 나온 것처럼. 돈 내기 싫다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다는 거야. 왜냐? 세금을 낸다는 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렇게 빵 사고 부가세 내는 거 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종교인들이 목사, 스님, 그다음에 신부님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낸다는 거는요.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소득 신고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월 1억을 받아가는데 이거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신도들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11조 낸다고 많이 내는 사람이 20만 원 냈다고 쳐요. 근데 목사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담임 목사라고 주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월 뭐 5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게 노출돼봐. 그거는 자기가 그 짓을 못 해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게 아니고 소득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무지막지한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냐면 당시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실제로 이 종교한테 11조인가요? 헌금? 네, 11조. 헌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근로소득세를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게 탄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로소득자는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의 증명서를
기관에 내고 그러면 여기서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네,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종교인이 이 돈을 받아서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안 내기 때문에 자금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들이 또 비투명하게 불법적으로 목사의 자식들한테 증여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부가. 예. 예, 그리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설립 목적에 반하여 교회를 금으로 치장하고 온갖과 권력에 개입해서 사회를 파괴하는데 주체적으로 나섰잖아요. 대표적인 게 MB와 황교안. 그러네. 네, 황교안 그다음에 저기 지금 빵간에 가 있는 친구 누구죠? 김기춘. 네. 다 이 같은 교회 성향이 출신인 거고요. 이것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트럼프 측근의 제프리스 담임 목사잖아요. 이 새끼가 뭐라고 한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신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제거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새끼들. 이 새끼들이 추앙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증여세 부분에도 굉장히 그렇죠. 문제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 부분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부분이 정착이 되면은요. 증여세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 아들한테 뭘 돈을 얼마를 줘, 교회를 물려줘 이거는 다 증여세로 걸리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일부 교단에서는 지금 그 강조하는 게 또 웃기는 게 얘네들은 프레임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논지예요. 뭐냐면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부는 세금을 내고 일부는 세금을 안 내고 이런 폐단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 많은 종교인은 세금 내고 돈 없는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말투에 모순이 있는데 당연한 거지. 얘네들은 변하지가 않아. 욕먹을 말들을 골라서 잘해. 그 대표적인 게 이중과세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고 난 돈을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는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렇게 따지면 세금 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소득세만 내면 그러면은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부가세 빼고 계산하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요. 김진표 씨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같은 걸로. 그 직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스러운 걸 그냥 확 숟가락 하나 얹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라 말아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발의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면 뭔가 되게 권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 또 뭐 짧게 중용이 될 것 같고 이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2명 더 빠졌으니까. 3명 빠졌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명 더 누군데요? 민주당에서 철회한 의원이요.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입니다. 예, 3명 빠졌으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 25명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야. 이걸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첫 사실상 인수위원장이다? 이거 민심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빨리 철회를 하거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거는 즉시 당 차원에서 징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출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행위인데요? 해당행위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한 15년 때 제가 기억이 계속 살아나요.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방송도 했었어요. 기억들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언제부터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거 논쟁이 이미 해서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교하고 천주교는 세금 내고 있어요. 자진 세금으로. 예, 내고 있어요. 일부요? 예, 일부 자진으로 내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만 지금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토론도 끝났고 찬반 토론도 끝나고 TV 토론도 끝나고 다 SNS 논쟁도 다 끝난 상황을 왜 다시 끄집어내서 개지랄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게 이게 공동 발의를 요청받고 사인을 한 때가 지난 3, 4월이었대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 전에 이게 공동 발의가 됐는데 좀 공동 발의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 발의된 게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국정의 의도와 전혀 반대로 가는 법안이면 김진표가 이거는 철회를 했어야죠. 발의된 상태를 놔두면 안 되죠. 이거 계속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변명이 더 가관이잖아요, 근데.
뭔가 제도적으로 2년 동안 유예한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럼요. 명분이 생기는데 해보지도 않고 2년 동안 연기시키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초고소득자 과세하는 것도 그럼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2년 동안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논리라며. 요거요 법이 시행돼도요 거기 대부분 다 현금 거래하거든요. 그렇죠. 축소 신고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월급쟁이들 수준에 맞추는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미리 국회의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국민적 정서가 뭐냐? 촛불로 받고 나서 뭔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데 수십 년간의 한국 사회의 적폐 중에 적폐였던 종교인들은 세금 안 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상징화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이게 민심 떠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와중에 한 가지만 더 제안할 거예요. 뭐냐면 의식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소득세법 개정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종교인들은 헌금이나 기부를 행위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온라인 입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현금 거래 아예 없게. 현금은 현금 거래는 불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투명하게 자금이 관리될 수 있게 법안을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왜냐면 11조하고 헌금을 카드로만 하게. 카드하거나 인터넷 뱅킹하거나. 카드 저소득층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요즘 계좌 이체. 하나님도 카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서로 뭐 신용사유니까. 법인 카드네? 카카오뱅크 가시면 만들어줍니다. 계좌. 아니 그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랑 모세 다 만들었대요 카카오뱅크. 아 그럼.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정권 초기에 지지율 고공행진은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지율이 조금씩 빠져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이 사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갈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하필이면 이 시기에. 쓸데없이. 무려 인수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국민의 염원 중에 하나였어 이게. 이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2년 동안 유예시킨다. 그것도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문제를 상식적이지 않아요. 시행해보고 부족한 점 있으면 막 거기에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작도 안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거 나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잘못됐던 거, 사법부가 잘못됐던 거 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교회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우리가 분노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 하시면서 민주화위에 싸웠던 그런 분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 권력에 붙어가지고 저번에 말했던 소망교회 수익을 한번 봤더니 기가 막혔었잖아요. 네. 사실은 불로소득자들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무슨 증세나 탈핵운동 같은 걸 반대해라 이렇게 지령내가는 일종의 정치단체입니다. 거기를 과세를 유예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괜히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고자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법안 서명 당시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다며 현실적 이유를 대면서 사과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난 여론까지 커지자 발의를 철회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25명의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남아있고 원내 정당 중엔 정의당만이 법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의 이해운 당대표는 입장문까지 내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종교들끼리 수입도 서로 구조가 다르고 비용을 인정해야 될 범위도 서로 다 다르거든요. 조세 정의에 맞게 먼저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기독신의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틀째 전화기를 꺼놓은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특별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인터뷰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방송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나오신 분을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김종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본인은 지금 맡고 있는 직함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인터뷰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직함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표를 다 때려 담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김수한무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
고려인 특별법 개정, 고려인 국내 정착법 제정을 위한 고려인 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공동추진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 외우시는 것도 신기합니다. 떡볶이가 최고의 간식이라는 고등학생 친구들. 맛있어요. 이제 매운맛이 더 좋아요? 네. 겉보기에는 여느 학생들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후손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고, 키르기스탄에서 살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살아봤어요. 카롤리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살았고, 러시아에서 갔어요. 7살 때 카자흐스탄으로 갔어요. 늘 붙어 다니는 3인방이지만 처지는 크게 다릅니다. 빅토리아는 고려인 3세, 율리아와 카롤리나는 고려인 4세이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는 3세하고 4세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아요? 우리는 3세는 계속 한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4세는 성인 돼서 다시 자기 나라 돌아와야 돼요. 재외동포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재외동포로 인정합니다. 고려인 3세는 동포 대우를 받지만 고려인 4세는 외국인 신분이라 성인이 되면 장기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고려인 4세 율리아도 내년이면 만 19세가 됩니다.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우즈벡에 홀로 돌아가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세인데 고려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20살 되면 왜 한국에 떠나야 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율리아와 같은 처지에 놓인 19세 이하 고려인 4세는 안산 지역에만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바라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국에서도 거주국에서도 고려인 후손들은 이방인입니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고려인의 정처 없는 유랑은 4세대에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 중에 고려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용어는 까레이스키 뭐 이렇게 불렀던 거고, 고려인의 정확한 정의는 예전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 또는 그 연방에 속해 있는 한민족 피추를 가진 모든 분들,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저희들도 매번 헷갈리는데요. 네. 이제 안산에는 사할린 동포분들이 있습니다. 강제 이주가 한 번 있었고 강제 진용이 한 번 있었죠. 이제 1937년 연해주의 기록에 의하면 20만에서 26만의 당시에 조선인 동포들을 이제 강제 이주시킨 사건의 그 피해자들이 이제 한 축의 고려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41년부터 45년까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징용된, 연해주 지역으로 강제 징용된 그분들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은 개념적으로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된 우리의 동포들, 그 다음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우리 동포들을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80주년인 그게 1937년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일본 앞잡이라고 그래서 강제 이주시킨 뭐 그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16,500명이 최소한 사망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이제 간혹은 약간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중국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국이 아닌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외에 그 당시에 한국과 인접해 있던 나라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해 가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고려 사람 이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신다면서요? 고려 사람이라고 불러진 이유는 이제 러시아 발음으로 코리아 발음, 이제 까레이스키 이렇게 됐던 것이 있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더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1937년 그 지옥 같은 그런 인류의 야만적 범죄, 이제 국가적 범죄, 전쟁의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항의했던 사람이 국가가 단 한 국가가 있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일본.
일본이 왜 우리 천황의 시민들을 왜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잔혹하게 데리고 가냐. 그 일본만이 당시 잠깐 제수치어 정도로 취했을 뿐이지 전 인류 자체가 이 문제를 몰랐어요. 아, 이쪽 학살이었는데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인류 자체가 이제 몰랐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당시 이제 소비에트 작가에 의해서 이 40년이 지나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까르스키 이제 한인이라고 이제 불렀던 연유에서 까르스키 이제 됐던 거죠. 전반적으로 보니까 퍼져 있는 고려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만이 구박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에 있는 인구만큼 되는 건데 물론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지만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꼽는다면 어디예요? 지금 기록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인데 사실 그 기록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18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고려인들이 5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반 가까이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가족 대부분이 한국 땅 아니면 러시아의 제3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국적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데 물어보면은 다 제3의 장소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도 최근 들어서 이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록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지만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인 거죠. 거긴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구 센서스를 안 한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은 지금 우리 종천님은 고려 사람이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국제 이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언제 오셨어요?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게 93년도 담배 사러 갔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뚜려다 이렇게 보시더니 한국말 참 잘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노동자가 됐습니다. 본인은 진짜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 저는 분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일을 대신해 주시는구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하고 이제 생긴 것 때문에 쉽게 친해졌는데 그 사례가 이제 97년도, 8년도 그 매항리 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수원 역전에서 매항리 이제 미군 기지 폭격 문제 가지고 마이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거기에 수원에 이주 노동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뚜라다지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주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분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국에서 추방됐던 샤킬 이주 노동자 지도자 이제 추방되는 것까지 이제 제가 좀 그분들을 좀 돕는 일을 했고 그 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고려인들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어쩐지 저도 순간적으로 사전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분 정말 한국말 잘하신다. 네. 근데 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세월호 관련 일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요? 이제 2014년 4월 뭐 그날 이제 일이 벌어지고 이제 단원고에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록하고 모으는 것들을 시작을 했죠. 그 이야기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중국 동포들 조선족 부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하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지금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사실 막 이슈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핏줄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전 국민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한국에 지금 정착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 광주 월곡동? 거기에도 지금 고려인 마을 같은 게 따로 있다면서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대략 얼마 정도로 추산되세요? 5만 명입니다. 주로 들어오기 시작한 데가 언제부터였어요? 기록으로는 이제 2000년대고요.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은 96년도, 97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주 노동자로 들어왔죠. 소련 해체되고 이런 그 시기랑 맞물려서 그렇죠. 자유롭게 왕래가 되기 시작했던 거네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포 비자라는 게 그분들에게 다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행 비자를 통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 또 하나는 이주 노동 인라인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통계에 잡히지가 않죠.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96년도, 97년도에 한국에 처음 방문한 고려인들이 꽤 돼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한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중국으로 가셨던 분들이나 당시 소련으로 가셨던 분들이나 이분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독립운동, 일제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불편해요. 이분들의 선조가 무엇을 했는지. 근데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총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았다면 그런 처참한 사건에 연루되지도 않았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잔인했던 스탈린은 어쨌든 독일과의 전쟁과 일본과의 전쟁 중에서 두 가지 전쟁을 같이 수행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이쪽에서 동쪽에서의 이 어떻게든 일본과의 불가침, 평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소수민족인 국가가 없었던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아까 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첩의 올가미를 씌워서 2,500명을 사전 처형하고 그러면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 독립군들을 싹 청소하고 그리고 20만 명을 그 개 돼지 잡아가듯이 잡아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해주라는 땅이 얼마나 넓냐면은 남북을 합친 이 국토 면적의 3분의 2에 20만 명을 넉 달 만에 청소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고 잔인하게 스탈린이 우리 민족을 중앙아시아 아예 유폐를 시켜버린 거죠. 유폐를. 그리고 거기 끌고 가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리고 2차 색출, 3차 색출을 해서 이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 했는데 최소 16,500명이라는 거예요. 최소 16,500명.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이 뭐 추산 한 3,000명 정도가 그렇게 사라진 상태라서 왜 그게 꼭 국가가 아니라도 어떤 무리가 있으면 지도자들이 있고 그러면 고유의 문화나 언어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언어들이 결국에는 소련 이쪽으로 동화돼서 한국말을 못하시는 우리 2세, 3세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가서 2차, 3차 스탈린이 살아있을 동안 계속 색출하면서 죽입니다. 감옥에 보내고. 지도자들이 이제 싹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자들은 살 길을 두 가지잖아요. 살 길을 선택할 거냐, 같이 죽을 거냐. 이 기로에서 살 길을 이제 맨손으로 토구를 팔면서 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이제 영웅상인데요. 이제 노동 영웅상. 왜 고려인들만 유독하게 그것을 많이 받았을까? 그 당시에 수많은 소수 민족이 있는데 고려인들이 거의 싹쓸이 했거든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간첩죄로 올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 말을 못 쓰게 되고 우리 글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간첩의 말이 되고 간첩의 글이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중국 공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 쓰잖아요. 연변말 하면 좀 약간 뉘앙스는 달라도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문화, 역사, 글, 언어 교육을 하잖아요, 스스로도.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 머국이라고 이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단 들어오면 동포랑 관련돼 있어서 일반 다른 외국인, 전혀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혜택 비슷한 것도 있긴 있는 거죠?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국인 되려면 어떻게 해요? 보통 똑같은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귀화 신청을 해야죠. 근데 고려인한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서 또 한 번 기겁을 했는데 안산에는 대만 사람이 70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20명 있습니다. 예. 안산에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1,600명 정도 돼요. 안산에만?
대한민국의 안산에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조선족은 5,400명입니다. 그럼 1만 2천 명 중에서 고려인, 안산의 고려인이 1만 2천 명인데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9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결혼 이주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영주권. 그들도 바로 국적을 못 받아요. 저는 영주권을 가진 고려인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영주권은 도전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이유가 언어 때문이라고요? 재산, 언어.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고려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죽어라고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어라고 교수도 되고 고위직 공무원도 되고 그 노력 영웅상에 의해서 나름 어느 정도의 이제 풍요로운 삶을 이제 도달하게 되고 살아가는데 소비에트가 해체가 돼버리는.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15개 국가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5개 국가에서 민족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국경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언어 정책이 소비에트 공용어를 썼다가 우즈베키스탄 말, 카자흐스탄 말로 싹 바뀌어. 그럼 고려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올리 러시아 말에 올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러시아 말인데 그게 공용어에서 빠져버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소유에다가 다 개인 소유, 기업 소유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뭐 이런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경찰서장, 학교 교장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한국에 오는 거는 100만 원 가지고 들고 들어와요. 100만 원, 200만 원 들고 들어와요. 그럼 그들이 어떤 일자리에 몰릴까요? 외국인 노동자 하위층에 머물게 돼요.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인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뭐 농업 노동자, 무슨 노동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고려인들은 동포 비자를 무작정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력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불안전한 노동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영주권에 요구하는 연봉 3천만 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재산 6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인도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에는 고려인들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학살을 피해서 언어 같은 것들이 지워진 상태의 그 슬픈 역사가 있어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민주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외동포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외동포법에서 고려인 4세인 경우에는 제외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포의 기준을 3세까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4세는 동포가 아닌 거지. 이게 그 아빠는 동포고 그 자녀는 이제 동포가 아닌. 이제 그 기준이 그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이제는 역사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아까 이제 소련방이 해체되고 그 대혼란의 시기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70만 명을 데리고 가요. 내가 독일 민족이다 하면은 따지지 않고 다 데리고 가요. 일본 20만 명 데리고 가요. 아프리카 10만 명 데리고 가요. 우리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네. 에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3세, 4세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남고 딸은 나가라고 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4세, 5세 굳이 구분이 왜 필요한 건지를 모르겠네요. 유추해 보실 수는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상이 안 돼요. 전혀. 그럼 악법이네요. 불필요한 거죠. 그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뭐 취업비자나 이런 것 때문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이제 3세, 4세라는 기준도 그렇고 그리고 3세 또한 그 19살에서부터 19세까지는 입국을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H2F4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C3라는 이 여행 비자만 그거 들고 와요. 그거는 3개월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여기 있는데 걔만 거기 남아서 뭐해? 일거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비행기 타고 3개월 있다가 갔다가 이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19살에서 24살 동안. 가뜩이나 돈도 못 버는데 비행기 값으로 그 왕복 비행기 값이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날리는 거야. 그리고 그 비자로 가져오는 노동을 하다 보면은 불법 노동이 돼요. 그러네요. 근데 엄마가 가난한데 아빠가 가난한데 이 아이들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치 않잖아요. 불법 노동을 해요. 사고가 나요. 그럼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아. 여기서 더 나가면은 무국적 고려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더 골 때려요. 더 골 때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네요. 보니까 동포 취업 방문 비자가 아까 H2셨고 제외 동포 비자 F4. 예. 그 F4를 안 내주는 것도 뿐만 아니라 H2 같은 경우도 잘 안 내준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H2는 잘 내줘요. 네. 잘 내주고 이제 H2를 그 발급되는 국가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데 러시아는 대부분 F4. 근데 이게 보면은 불법 이민 노동자가 많은 국가의 동포들은 H2. 뭐 이야기를 좀 조금 확대시켜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 한 5천만 명에 북한에 한 2천만 명 좀 넘게 있다고 하고 700만 정도로. 해외 이제 제외 동포가 한 700만.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원래 사람들이었으면 뭔가 법을 좀 많이 개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폐쇄적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이렇게 지나면서 국가가 무능해서 해외로 내몰린 것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뭔가 정말 내 고국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동남아시아에 이주해서 노동하시는 분들보다 더 나을 게 없거나 혹시나 더 못하다 이런 거잖아요. 민주정부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왜 다문화 혐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극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표현 대로 하자면 뭐 조선족이건 고려인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고 우리의 일자리 뺏어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일부 극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면 그 극우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부가 하는 제도는. 그런데 재외동포법에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 이런 쪽은 동포에 포함이 되는데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제외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당시에. 왜 그랬냐면 쉽게 말하면 중국이랑 소련의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그런 국가적인 이 힘겨루기 이런 것도 적용이 되었어서 당시에 그 법을 제정을 할 때 그래서 빠졌다고. 그 91년 이제 재외동포법인 이제 92년 제정될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고려인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한국에 이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조정래 아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91년 이 당시에는 이제 고려인이 스탈린에게 그렇게 이제 유폐가 되고 그것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40년 후잖아요. 40년 후. 그 당시까지도 거기는 적성 국가고. 그리고 91년도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을 거니까는 고려인이 그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당시에 정책적 배려가 될 가능성은 0에 가깝죠. 그러네요. 당시 뭐 미디어가 발달한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암암리에 이렇게 구전으로만 쉬쉬했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뭔가 좀 국가적 차원에서 발굴도 좀 하고 어디에 있건 같은 민족이야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구책으로 지금 고려인 분들이 무슨 행사 하신다면서요? 네. 되게 좀 어렵게 가는데 이제 어려운 게 이분들이 한국말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늘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떠나는 거에 익숙한 그리고 이 누군가 나를 압박하면은 그에 맞서는 것보다도 피하는 거에 익숙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이제 고려인들이 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커뮤니티가 정말 어려운 게 91년 이후에 이게 15개 국가로 쪼개지잖아요. 고려인들이
러시아 고려,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그 각각의 국가계에서 처지와 조건이 또 다 다른 거야. 예. 타지키스탄에서는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2017년 강제이주 80년의 목표를 딱 두 가지 정했어요. 하나, 법. 이들의 동포 역사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겪은 네. 이분들에 대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법에 대한 문제가 한 축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 스스로 살 수 있는 힘, 네트워크, 고려인 공동체 그거의 시초를 그들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고려인 만민회의를 9월 17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인 개념적으로 고려인 대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그 역사상 처음으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역사상 처음으로 고려인들의 만민회의를 그날을 하고 그리고 그날 고려인 그분들의 목표는 어떤 문을 그들의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대회의 큰 틀에서는 그런 고려인들과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부가 만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정 책임자가 그날 꼭 와서 고려인들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고려인을 위로했던 적이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안다면 분명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려인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그러셨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이 아픈 역사, 국가가 무능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로 떠돌이처럼 돼버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법도 좀 개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감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지금 정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참 그 아픈 이야기네요, 진짜 그 부분은. 네. 제가 이제 주로 있는 곳이 이제 안산인데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 예. 고려인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우리 그 고려인들 후손들에게 그들의 정말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유랑민이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누가 닦았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초, 청산리 전투, 그 채코식 장총 누가 샀습니까? 다 연해주의 있는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선조들이 다 갈고 닦은 것들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발표됐던 임시헌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안산에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보육의 형태를 보면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해요. 고려인 그 엄마가 제가 한 돈 100만 원 들고 한국에 무작정 들어온다고 했죠. 그럼 그 아이를 근데 엄마는 일을 해야지 아이를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네요.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보육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미등록 고려인 보육원에 그 아이가 맡겨져요. 그 미등록 보육원에 국가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미등록 보육원에서 보육 형태는 어떨까요? 한 명이 12명을 케어를 해요. 하루에 4식을 주고 애들 산책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밥 주는 것 돌봄이라고 볼 수 없는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저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그 아이들을 최근에 보육원을 3군데를 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려인 만민대회가 어디에서 있어요? 9월 17일 날? 9월 17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있습니다. 아, 그 세월호 분향소 있는 바로 그 공간이네요. 자, 바차님. 여기 지금 고려인 관련한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건데요. 이분들의 심정일 것 같아요. 한번 점부터까지 읽어주세요. 가장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분들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저희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산을 정리한 후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정든 고향을 뒤로한 채 러시아 연해주와 북간도로 떠났던 여러분의 소중한 핏줄입니다. 하지만 1937년 스탈린은
고려인이 일본의 스파이요, 앞잡이라며 3천여 명의 지도자를 잡아 처형한 후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 고려인은 지도자가 없기에 소중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받지 못했지만 빈손으로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개척,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력을 온 세상에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되자 뿌리 없는 민족이라며 태어나 자라온 땅에서조차 차별과 박해가 이어져 또다시 유랑의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갈 바를 몰라 헤매다 조상의 땅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 곁방살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게만 해달라며 살며시 들어와 애원했으나 국가는 가난하고 헐벗은 동포는 필요 없다며 온갖 법률을 적용,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결국 일제강점기 친일하면 100년이 유복하고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에 뛰어들면 가문이 멸족한다는 옛말이 새삼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고려인의 후손이지만 황무지를 개척했던 조상들의 피가 흐르기에 조상의 땅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 국권 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고려인 마을을 형성한 후 협동조합도 만들고 자체적인 어린이집 운영, 고려인 마을 주민지원센터, 고려인 마을 지역 아동센터, 쉼터, 고려인 마트, 여행사를 운영하며 살아남아 자랑스런 한민족의 후예임을 증명해내겠습니다. 예, 광주 고려인 마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지글 같은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 분들의 일반적인 심정일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뭐 국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차후적으로 급한 문제가 좀 처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까레스키 고려인들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빅토르 차라고 하는 뮤지션이거든요. 고국에 있는 동포들은 돌보지 않았으면서 유명해진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 이름만 이용해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소수민족으로서 그 차별과 박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국가의 민주시민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음의 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처님도 정말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일 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을 텐데. 과찬이십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사실 아닌 거잖아요.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게 뛰어들기 시작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어쩌다 한 번씩은 고민도 하시고 그러실 거다. 그러다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친구들하고 동료들에게는 감정 소비되는 이 일은 17년까지만. 네. 자, 그러면 종천님이 한국을 못하시는 고려인 분들 대신해가지고 저희 애청자분들께 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 9월 9일은 잔인한 역사가 시작됐던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더 아프게 살았고, 우리가 몰라서 더 고통스럽게 살았고, 우리가 몰라서 우리를 더 좋아하는, 이제 고려인들은 대한민국이 너무 좋대요. 너무 깨끗하대요. 너무 아름답고 나랑 같은 핏줄이 이렇게 잘 살아서 너무 좋대요.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받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언제나 우리를 알아줄 거다라는 말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슬픔이 일상화돼 있어서 현실에서는 되게 또 재밌게 살아요.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는 잘 써요. 근데 그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고 싶어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말이 안 통해요, 사실은.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지만 9월 17일 고려인과 대한민국이 만나는 그 자그마한 8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어설프게 저희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그 대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은 외면하지 않고 몰랐다란 말은 이제는 하지 않고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종천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제 그쪽에 접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동포들의 그 아픔이랄까 힘든 것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본국 한국인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요.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러면 정말 미안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분들 뭐 당장 뭘 해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고려인들 나아가서는 아픈 역사 때문에 지금 한국인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고려인 대회 한 일주일 전에 또 연락 한번 주시면 방송을 한번 홍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